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2회차 인생이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누구에게나 지난 인생을 만회하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전 이게 과연 두 번째 기회가 맞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저 이제라도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어서 더 큰일은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아예 평생을 모르고 사는 게 훨씬 평화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평범 중에 평범, 보통 중에 보통으로 살아왔던 제가 인생의 굴곡이라고는 겪어본 적도 없이 평온하게만 살았던 제가 나이 60이 다 되어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을 겪게 되니 요즘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든 지경이네요. 그래도 자식 생각해서 힘을 내고 살아야겠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우리 집은 어찌 보면 지루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남들은 인생에 재미가 딱히 없다는 제 말에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제일 힘든 거다 하며 배부른 소리라고 저를 타박했지만 이 나이에 와서 그 참뜻을 알게 될 줄은 몰랐지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저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많지 않은 연봉이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연금으로 부족함 없이 생활할 수 있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두 아이 역시 뭐 남들 다 알아주는 엄청난 엘리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소재에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해 괜찮은 직장에 취업해서 지내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보통 중에 보통이라는 게 느껴지실 정도로 참 개성도 없고 재미도 없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큰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면서 2년 사귄 여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뭐 저희 때야 특히 여자는 20만 채워도 결혼을 서두르기 마련이었지만 요즘 애들은 안 그렇잖아요. 30을 꽉 채운 우리 큰아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죠. 인사를 받을 때는 미처 몰랐는데 예비 며느리는 소위 기가 센 여자였어요. 뭐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지만 솔직히 저처럼 머리 굳은 옛날 사람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었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면서 대들고 청개구리 고기라도 먹은 것처럼 뭐든지 반대로 행동하려고만 했죠. 한때 시국이 이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결혼 날짜를 미루게 되면서 일정이 꼬인 적이 있었어요. 전 그래도 이미 잡힌 예식장 간소하게 하객을 줄여서라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를 원했지만 예비 며느리의 생각은 달랐죠. 어머니, 이미 하객 최소 250명짜리 예식장을 잡아놔서 이대로 진행하면 엄청난 손해예요. 아이, 너는 결혼을 득보려고 하니? 그래도 예식장 비용이 얼만데 식장 측에서 추가금 없이 날짜 밀어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요, 어머니. 아니, 그래도. 그리고 요즘 시국에 결혼식 하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이기도 하고 하객 줄인다고 해도 위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셨죠? 결정한 거예요? 그때 예비 며느리 성격을 제가 알게 됐죠. 저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오며 어른들과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당연하게 받아오면 자란 세대라 저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며느리가 영 탐탁지 않았죠. 드라마에서 보면 남편 잡는 마누라가 내 며느리가 된다 하면 좋아할 아들 엄마가 어디 있겠나요? 며느리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워낙 사람 휘두르기를 좋아하는 성격인 듯 싶어 저는 앞으로 우리 아들의 신혼생활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요즘 도시 젊은이들이 다들 그렇다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구닥다리 사람이니까요. 대체 누굴 닮아 이렇게 기가 센 건지 아직 상견례는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예비 사돈들 만날 생각에 제 귀가 다 눌리는 기분이 들어 아찔할 정도였죠. 결혼 날짜가 미뤄지면서 상견례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게 됐어요. 예비 며느리가 정식 상견례 전에 예비 안사돈과 저 이렇게 여자들끼리만 만나서 인사를 나눠보는 자리를 가지면 어떻겠냐고 해서 저도 흔쾌히 수락했죠. 아이 그래, 그럼 내가 음식점 예약하마. 어디가 좋겠니? 너희 어머니는 뭐 좋아하셔? 아, 그게 저희 엄마가 사실 대인기피증이 있으셔서 사람 많은 곳을 힘들어하세요. 아, 그럼 룸으로 된 한식집이나 중식집 같은 데도 힘드셔?
모르는 사람하고 마주하는 것 자체를 많이 힘들어 하셔서. 그러며 예비 며느리는 예비 안 싸더니 모르는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를 어려워한다며 이번에 여자들끼리만 만나는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여자들끼리 좀 더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오해도 생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볼 수 있을 듯해서 그렇다고 했죠. 참 마냥 기세고 철없는 요즘 애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엄마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예비 며느리도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엄마가 그렇다 보니 딸 성격이 더 그렇게 드세졌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어딜 가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집으로 초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남자들이 없는 낮 시간에 집으로 초대했어요. 솔직히 예비사돈을 처음 만나는 자리가 우리 집인 게 썩 편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그런데 웬걸요? 예비 안사돈은 예비 며느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소극적이고 낯도 많이 가리고 소녀 같은 면이 있는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딸과는 완전히 반대 성격이었죠. 안사돈도 계속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는 젊은 시절에는 딸 낳고도 한동안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꽤나 오래 한 곳에 몸담았었죠. 그런데 직장 그만둔 이후로는 늘 집에만 있어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지만 한때는 장 보러 나가는 것도 힘들 정도였었죠. 아유, 많이 힘드셨겠다. 이런 이야기 불편하시죠? 그래도 아이들이 결혼할 사이인데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사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마 대인기피증이 생긴 이후로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 생각한 저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묻는 건 실례인 것 같아 묻지 않았죠. 예비 며느리는 우리가 훈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희 엄마 성격 때문에 제가 더 기가 세졌지 뭐예요. 엄마는 어딜 나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진땀을 뻘뻘 흘리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분이라 제가 억울한 거 못 참아서 할 말은 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동안 예비 며느리에 대해 조금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들과 오해가 풀리면서 사람이 다르게 보였죠. 그렇게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가 거실을 쭉 둘러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거실에 걸어두셨던 가족 사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오늘 아버님도 도련님도 안 계시니까 시댁 가족들 사진으로나마 얼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액자가 너무 낡아서 사갔지 뭐냐. 이래서 나무 액자는 오래 못 쓴다니까. 내가 마침 표구상에 액자를 주문한 게 오늘 아침에 막 다 되어가지고 액자에 사진 갈아 끼운다고 하다가 그만 사돈 떼고 오시는데 점심상 푸짐하게 차려드릴 생각에 깜빡했네.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되는데. 에휴, 아무리 정식 상견례가 아니라지만 사람이 그럼 쓰나요? 처음 만나 뵙는 예비 안사돈 극진히 대접을 해드려야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액자 안방에 뒀으니까 가져올게요. 저는 새로 한 액자를 거실로 가지고 와 한 명 한 명 안사돈에게 가족들을 소개해줬어요. 우리 큰아들 얼굴은 아시죠? 얘가 둘째. 얘도 이제 슬슬 남자친구도 사귀고 해야 할 텐데 남매가 어쩜 그리 둘 다 연애에는 통 관심이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바깥 사람이에요. 사진이 너무 젊게 나왔네. 그러며 예비 며느리와 함께 웃는데 어쩐지 예비 안사돈의 표정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특별히 문제가 있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지라 저는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 사진 보는 것도 힘들어하나 보다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망의 정식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예비 안사돈이 사람 많은 주말은 훨씬 불편해하겠다 싶어서 일부러 평일 점심으로 시간을 잡았죠. 남편도 그날은 월차를 내려고 했는데 직장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전 중에 처리하고 최대한 시간 맞춰 온다고 하며 먼저 나갔어요. 여보, 넥타이도 안 메고 가요. 차차,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이러다가 상견례 늦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
첫 대면하는 상견례 자리에 바깥사돈이 늦으면 얼마나 안 좋게 보겠어요. 아이, 걱정 마, 걱정 마. 날 못 믿어? 내가 시간 약속 어기는 거 봤어? 절대 늦지 않게 도착할 테니 걱정 붙들어 매셔, 사모님. 물론 남편을 못 믿어 한 소리는 아니었죠. 남편과 30년을 가까이 살았지만 남편은 사소한 약속 하나 어긴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가 당부하고 잊어버린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까지 자기가 모두 기억하고 챙겨주는 세심한 사람이었기에 믿음이 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상견례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전화도 받지 않고 말이죠. 이거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죠?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오전 일찍부터 일 때문에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직장 일이 다 그렇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신 줄 압니다. 예비 사돈들은 그렇게 오히려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해주셨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전화도 안 받는 남편이 너무 걱정됐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다가 교통사고라도 난 걸까? 직장에서 무슨 큰일이 있었나? 연락이 되지 않으니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고 저는 발만 동동 구르며 밖에 전화만 붙들고 있었어요. 안절부절 못하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왔다 갔다 하는 저 때문에 예비 사돈 내외도 덩달아 불안해했고 상견례는 망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 그게 중요한 일인가요? 그리고 상견례 약속 시간 40분 가까이가 지나서야 드디어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예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아니, 큰일은 아니고 일이 너무 늦게 마무리가 돼서 나 지금 다 왔어. 지금 어디예요? 다들 음식도 안 시키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나 지금 지하 1층인데 이상하게 간판이 안 보이네. 아이고 여보, 여기 지하 2층이에요. 그래? 내가 헷갈렸나 보네. 남편은 이상하게 기운 없이 축 처진 목소리였죠.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직장에서 제법 큰 사고가 터졌나 보다 했어요. 그래도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무사히 도착했다고 하니 다행이다 싶어서 가슴을 쓸어내렸죠. 상견례 장소는 상가 지하 2층에 있는 일식집이었는데 남편은 지금 지하 1층에 있다는 소리에 저는 아무래도 이 사람이 급해서 길을 헤매나 보다 싶어 제가 가서 빨리 데리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힐끔 룸 안을 봤는데 안사돈도 화장실을 가신 모양인지 안 보이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탈까 하다가 평소 2, 3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하는 남편의 성격상 아무리 급해도 습관처럼 계단으로 올 게 뻔해서 저도 비상계단 쪽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비상계단 문이 빼꼼히 열려있어 별 생각 없이 다가가니 문틈으로 사람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혹시나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고 저는 지하 2층에 있었으니 위에서 나는 소리다 싶어서 위쪽으로 올려다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계단에 털퍽 무릎을 꿇은 채로 울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제가 남편의 전화를 받고 나오기 전 자리에 없었던 예비 안사돈이 바로 남편이 무릎을 꿇은 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무릎을 꿇은 채로 서럽게 흐느껴 울던 남편이 양손을 싹싹 빌며 예비 안사돈에게 이러더군요. 절대 너하고 내 사이에 있었던 일은 비밀로 해야 해. 아니, 그렇게 해줘. 부탁이야. 응? 이미 내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보상은 다 해줬잖아. 끝까지 비밀로 지켜야 해. 안 그러면 너랑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인생까지 망치는 거야.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네 딸. 네 딸 인생 너도 망치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수자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아이들 행복을 위해서라도 비밀 지켜줘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남편의 저 애절한 목소리며 흐느껴 울면서 예비 안사돈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모습.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게 어떤 상황인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추측조차 하기 힘들었죠. 순간적으로 혹시 예비 안사돈과 남편이 그렇고 그런 관계인 걸까? 지금까지 둘 다 서로의 자녀끼리 사랑에 빠졌다는 걸 몰랐다. 이제야 알게 된 걸까? 하는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 같은 전개까지 생각했지 뭐예요.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하기도 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만 있던 예비 안사돈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고, 저는 비로소 제 남편이 그렇게 애타게 부탁을 해야만 했는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고 싶지 않았던, 평생 숨겨줬으면 좋았을 비밀을 알게 되고 말았어요. 제가 30년 가까이 내 짝이라 믿으며 살았던, 세상 누구보다도 점잖고 성실한 사람이라 믿었던 남편의 추악한 뒷모습을 말이죠. 네가 나를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잘 살고 있는 나를 그렇게 만들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진 않았을 거야. 알아? 내가 그 시절에 알지 그럼. 내가 왜 몰라.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릎 꿇고 울면서 부탁하잖아. 시끄러워. 네가 알긴 뭘 알아? 예비 안사돈은 울부짖고 있었죠. 그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처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내가 전에 니네 집에 갔을 때 네 아내가 보여준 가족사진 보고 얼마나 경악을 했는지 알아? 처음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는 다 잊고 덮어두고 살고 싶었던 과거였고, 다시는 너랑 마주치지 않길 바랐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일 거다. 이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잘못 본 걸 거다. 그렇게 믿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하고 내가 네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다는 생각에 수경이한테 확인을. 그때 내 심정이. 예비 안사돈은 어찌나 감정이 북받치는지 말도 제대로 못 이어가고 있었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가족 사진을 보고 남편을 알아본 예비 안사돈이 두 사람 모두를 알고 있는 오랜 지인에게 연락해 남편의 연락처와 자녀의 이름을 물었고, 그때서야 자기 딸이 결혼하려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던 거죠. 예비 안사돈은 곧바로 제 남편에게 연락해 서로 평화로운 선에서 이 결혼을 못 맞게 막아야 한다며 두 번 다시 너와 내가 만날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남편에게 부탁했지만, 이제 와서 아이들의 결혼을 반대할 마땅한 핑곗거리가 없었는데다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가는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 것이 두려웠던 남편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이렇게 상견례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맞아요. 남편은 끝까지 이기적인 행동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만든 겁니다. 거기에 자녀와 자신의 배우자까지 배신하고 불행의 나락으로 빠뜨리면서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의 태도나 예비 안사돈의 행동, 그리고 예비 안사돈이 지금까지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들을 유추했을 때 남편이 엄청나게 나쁜 짓을 했다는 것만큼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눈치챌 수 있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뭔지 알아? 너는 내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심 안심하고 있었겠지. 그러다 갑자기 내가 나오겠다고 하니 불안해서 미치겠고, 상견례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보나, 애들 얼굴을 어떻게 보나, 어떻게든 끝까지 너 빠져나갈 궁리만 하느라 일을 이렇게 만든 거지. 일부러 연락도 안 받고 시간 끌면 해결이 될 거라고 믿었어? 수자야, 너 너무 흥분했다. 일단 진정 좀. 닥쳐. 내가 어떻게 널 눈앞에 두고 진정해.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가졌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뭔지 알아?
네 아내, 네 아들, 네 딸 보는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내가 미쳤다고 내 딸을 너 같은 놈의 아들과 결혼시키고 너랑 사돈을 맺니? 사람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너도 한번 나랑 똑같이 나락으로 떨어져 봐. 남편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염없이 울기만 하더라고요. 예비 안사돈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일갈이 끝나자마자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두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돌아보았던 두 사람은 발소리의 정체가 저인 것을 알고는 화들짝 놀랐죠.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남편 데리러 가려다가 다 들어버렸어요. 여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이 이야기 저도 알아야만 하는 이야기 같은데 저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알기 전에 제가 미리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예비 안사돈에게 진실을 털어놓아달라 부탁했고 잠깐 고민하던 예비 안사돈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무언가 결심한 듯 결연한 표정을 지고는 주먹을 꽉 쥐었죠. 그리고 천천히 열린 그 입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젊은 시절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80년대 당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골프장은 지금도 비쌌지만 당시에는 일반인들은 꿈도 못 꿀 정도로 비싼 귀족 스포츠였지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남편은 20대 어린 나이에 골프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좋았죠.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은 잘 모르는 까닭에 그냥 귀동냥으로만 들어 알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기 전 남편은 한량 기질이 강해 평소에도 부모님 재산이면 나 하나 정도는 평생 놀고 먹어도 된다고 떵떵거리며 노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이야기는 남편의 집안 친척들이나 오랜 친구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한참 그렇게 골프에 빠져있던 당시 예비 안사돈이 바로 그 골프장의 캐디로 일하고 있었고 예비 안사돈의 입장에선 그냥 손님에 불과했으나 남편은 일방적으로 캐디인 예비 안사돈에게 찍적거렸다고 해요. 고객이기에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던 예비 안사돈은 제 남편이 일방적으로 건드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고 온갖 가머니설로 예비 안사돈을 꼬드겨 임신까지 시킨 남편은 자신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결혼 약속을 했다고 해요. 예비 안사돈은 아무리 논팽이라지만 그래도 아이가 생겼다는데 한 번 정도는 믿음을 보여줄 줄 알고 남편을 기다렸으나 그 바람은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예비 안사돈은 남편의 본가, 그러니까 시댁까지 찾아갔지만 남편의 부모님 역시 모르쇠로 일관할 뿐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고 결국 예비 안사돈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고 해요. 요즘에도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차가운데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게다가 예비 안사돈은 넉넉치 않은 형편에 부모님 봉양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아이를 혼자 낳아서 기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안사돈은 지금의 예비 박가사돈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 다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자는 심정으로 딸도 낳고 원래 하던 캐디 일도 계속하면서 더는 제 남편의 소식도 궁금해하지 않은 채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기적이고 철없는 남자가 벌인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은 혹시나 남편을 다시 만날까봐 직장을 옮겨 다른 골프장에서 일했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몇 년 후 옮긴 직장에서 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미 30대로 접어드는 나이였던 제 남편 역시 당시에는 저와 결혼해서 큰애를 낳았을 무렵이었고 노는 것을 그만두고 공무원으로 취직하여 나름 성실한 삶을 살고 있긴 했으나 평소 즐기던 고급 취미만큼은 버리지 못해 간간히 골프를 치러 가곤 했었거든요. 당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던 저의 입장에서는 골프가 워낙 고급스러운 취미였기에 남편이 가끔이나마 다니던 골프장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이라면 몰라야 할 예비 안사돈도 그 골프장의 상호와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죠.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개벌은 못 준다고 하죠.
자신이 저지른 짓은 까맣게 잊은 채 제 남편은 다시 만나서 반갑다는 막말을 짓거리며 다시 예비 안사돈에게 찍적거렸고, 예비 안사돈은 이번에는 완강하게 각자 가정도 있으니 이러지 말라며 밀어냈으나 남편의 행동은 더욱 과감하고 과격해지기만 했다고 해요. 결국 예비 안사돈은 오랫동안 일해오던 캐디라는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고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해 대인 기피증을 앓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남자가 무섭다고 말하던 그 이유가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세월이 흐르고 흘러 딸도 다 자라고 마음이 안정되어 간다고 생각되어질 때쯤 하필이면 또 예비사돈과의 관계로 이렇게 다시 만나버리고 만 것이죠. 우연히 3번 겹치면 운명이라는데 대체 이런 악연도 운명이라고 해도 좋은 걸까요? 우리 집에 왔을 때 가족 사진을 보고 남편을 단박에 알아본 예비 안사돈은 그 길로 바로 아는 지인들에게 수소문해 남편의 연락처를 받았고, 처음에 제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결혼 이야기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각자의 삶에 충실하자고 제안했으나 자기 욕심에만 빠져있던 남편이 이를 거절했다고 해요. 이 결혼만큼은 절대 허락할 수 없었던 예비 안사돈은 남편이 정뜻을 굽히지 않겠다면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해 사회생활을 아예 끝장내줄 수도 있다고 초강수까지 두자 남편이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했다더군요. 내가 원했던 게 뭔지 알아? 내가 진짜 내 딸을, 내 핏덩이 같은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을 것 같아? 난 있잖아. 나는 네가 나한테 단 한마디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길 바랐어. 얼렁뚱땅 당장 급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는 핑계나 변명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하길 바랐다고. 예비 안사돈은 흥분한 몸짓으로 가방을 급하게 뒤적이더니 무언가 두꺼운 봉투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어찌나 세게 던졌는지 퍽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남편의 얼굴에 정통으로 맞고 떨어진 그것은 바로 돈 봉투였어요. 5만 원권 현금과 수표가 가득 들어있었죠. 예비 안사돈은 그날 남편이 그래도 진심 어린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이 요구했던 대로 결혼을 무르겠다고 말해줬다면 폭로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면서 가슴에 묻어두고 살려고 했답니다. 30년에 가까운 긴 세월, 그동안 아프고 슬펐던 것을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로 용서해주려 했던 거지요. 하지만 남편의 폐악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장 근처의 카페로 불러내서 남편이 한다는 소리는 이거 줄 테니 제발 비밀에 붙여줘 라며 끝까지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더 줄 수도 있다는 말에 예비 안사돈은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그것이 승낙의 의미라 생각하고는 그대로 자리를 떴다고 해요. 남편의 그런 악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예비 안사돈은 이 모든 악연을 여기서 이제 그만 끝내야겠다고 결심하고 오늘만을 기다리며 한 맺힌 복수를 계획했던 거죠. 내가 있던 거, 이딴 더러운 종이 쪼가리나 받자고 한평생을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았는 줄 알아? 이젠 네가 한번 똑같이 당해봐. 사람들과 눈만 마주쳐도 세상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죽구만 싶던 그 심정을 말이야. 그때였어요. 사람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예비 바깥사돈과 우리 애들이 계단 앞에 서 있더군요. 아빠를 데리러 간다던 엄마도 소식이 없고 예비 안사돈 역시 갑자기 사라져 돌아오질 않으니 온 식구가 찾으러 나왔다가 조금 전에 대화 내용을 다 들어버린 거예요. 너 이 새끼 너였냐? 내 마누라 평생 저렇게 가슴 치며 살게 한 놈이. 어떻게 말려볼 새도 없이 예비 바깥사돈이 순식간에 달려나와 남편의 멱살을 붙잡고 패대기 치더니 그 자리에서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어요. 저나 아이들이나 워낙 충격에 빠져 있었던 터라 말리지도 못했죠. 아니, 말리고 싶은 생각도 솔직히 없었고요. 아무리 30년 세월을 부부로 살아오며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운 남편이라지만 이걸 어떻게 편을 들어줘야 하나요? 이건 인간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이잖아요.
결국 우리 아이들마저 제 아빠의 본 모습을 알게 되었고 예비 안사돈이었던 그분이 바라던 대로 이 결혼은 무산되었습니다. 자기 엄마에게 그런 짓을 한 남자와 어떻게 사돈을 맺을 것이며 심지어 아무리 먼 과거였다지만 거짓이었어도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까지 낳을 뻔했던 사이인데요. 그분이 예고한 대로 그분은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폭로했고 남편은 직장에서까지 매장당하게 되었어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었던지라 직장에서도 어떻게 강제로 쫓아내지는 못하는 모양이었지만 아주 보수적인 공무원 세계에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것만큼은 확실하기에 징계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남편은 동료들의 수근거림과 손가락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자기 연금이라도 지키기 위한 수작이었겠지만요. 그리고 저는 이런 남자, 아니 범죄자나 다름없는 인간을 더 이상 남편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별거를 시작했어요. 원래 살던 집에서 짐을 다 빼서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빌라를 얻었고 남편은 잘못했다고 펑펑 울며 무릎 꿇고 빌었지만 그것마저 지금 당장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작이라는 걸 제가 모르지 않았죠. 여보, 그건 다 한낱 어린 시절 잘못한 실수였어. 제발 용서해줘. 지금까지 한눈 한 번 안 팔고 당신하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 실수?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내놓고 하다못해 당신 자식의 미래까지 망가뜨려놓고 그냥 실수였다고? 어쩜 당신은 끝까지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이사가 마무리된 후 저는 그때 워낙 경황이 없어 제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아이에게 우리 집안의 잘못으로 인해 결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사과도 제대로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 대신 그리고 상대 집안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사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락을 취해 만났죠.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단둘이 만났고 조용한 곳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기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저희 아들과 결혼까지 해서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다며. 그래요. 아무리 그렇게 드세다고는 해도 아직 30밖에 안 된 젊은 아가씨잖아요. 본인 역시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으며 마음이 많이 복잡한 듯 했어요. 점심을 각자 먹고 만난 우리는 해가 까맣게 넘어가도록 커피를 몇 잔이나 마시며 속 깊은 대화를 아주 오랫동안 나누었지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헤어지게 되면 우리 서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걸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화 말미에 아직까지 다 털어놓지 않고 숨겨두었던 그 아이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제 입장에선 한편으로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을 정도로 죄스러운 이야기였고 또 한편으로는 제 남편이라는 작자의 악행이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악영향을 끼쳤나 싶을 정도로 기겁할 이야기이기도 했죠. 제가 중학생 때쯤이었을 거예요. 엄마가 외할머니랑 대화하시는 도중에 일부러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엄마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들어버렸어요. 엄마는 아마 아직도 그날까지만 해도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동안 사실 바깥 출입은커녕 하나밖에 없는 딸 학교 행사에도 잘 안 오려고 하는 엄마가 믿기도 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랬죠. 하지만 엄마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를 내가 지켜주겠다고. 엄마가 약하고 아프니까 내가 몇 배로 더 강해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성격으로 변한 거고 시우 오빠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남자는 다 못 믿을 인간이다. 우리 아빠 빼고는 다 나쁜 놈이다. 그런 생각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우 오빠 만나고 제 인생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돼서 저도 슬퍼요. 언제 다시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지. 이제는 더 남자를 못 믿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던지요. 아직 30밖에 안 된 젊은 아가씨에게 앞으로 다가올 사랑마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슬픔과 좌절을 겪게 만들었으니 세상에 이런 천인공노할 놈이 있나요?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가 뭐가 미안하세요. 아주머니가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요. 아니야. 내가 그런 놈을 만난 것 자체가 죄고, 그런 짓을 한 놈이라는 것도 모르고 30년 평생을 믿고 살아온 것도 죄고, 다 죄야. 내 업보야. 저는 그 아가씨의 손을 꼭 붙잡고 한참을 울면서 그렇게 몇 번이나 사과했죠. 그날따라 날이 참 선선하니 마음속은 이미 겨울인 것처럼 춥고 시렸어요. 이 야무지고 똑 부러지는 아가씨는 제 손을 따뜻하게 마주 잡아주며 웃었어요. 시우 오빠가 참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서 좋아했어요. 많이 좋아했죠. 지금 보면 시우 오빠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를 닮아 그렇게 사람이 착하고 다정했나 봐요. 늘 저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저 대신 화내고 슬퍼해줬는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고 만나러 와주시는 거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엄마도 저도 다 잊고 살려고 해요. 더는 이렇게 사과하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다 끝났다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사세요. 안 그러면 병돼요. 우리 엄마처럼요. 마지막까지 저의 마음까지 신경 써주는 이 착하고 선한 아가씨를 제가 그동안 색안경을 끼고 보았으니 저도 남편이라는 놈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 싶어 저는 또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마지막 대화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 아이의 말대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만나지 않아야 서로에게 좋은 거겠죠. 자꾸 얼굴 마주쳐봐야 옛날의 그 기억만 되살아나질 테니까요. 다만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마 그 가족들의 행복을 빌어주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집은 죗값을 받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조용할 날이 없지요. 저 혼자 사는 빌라에 딸과 아들이 돌아가며 찾아와 아들은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해 줄 테니 당장 이혼하고 자기하고 지방에 가서 살자 하고 딸은 그래도 아빠가 저렇게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나오는데 하나뿐인 가족 한 번만 용서해주고 살아보면 안 되겠냐며 저를 설득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야 지금이라도 면상에 이혼 서류를 던져주고 싶지만 딸 역시 똑같이 저의 소중한 자식이니 요즘은 그런 고민이 너무 많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의 평온을 위해 이혼하는 것이 답일까요? 참, 인생의 정답은 너무나도 멀고 먼 곳에 있는 것 같네요. 제 한스럽고 서글픈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